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긴축은 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라든지 디지털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변동성을 보이고 또 이럴 때 또 기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 그리고 돈의 움직임을 조금만 찾아보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나오실 때마다 사실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나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최근에 시장이 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교수님처럼 이제 약간 큰 그림을 보는 네, 그런 맞습니다. 시각으로 좀 투자의 해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이제 그 유럽의 신트라에서 네. 주요 이제 ECB부터 파월 연준 의장도 또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듣기에 따라서는 물가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일시적이라는 어떤 레토릭을 쓰면서 조금은 좀 시장 비하인드 더 커브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뒤처진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한 비난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고인플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다, 이건 조금은 긴축하고 나면 인플레가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IPF 출범과 미중 간의 격돌 네. 이런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해 놓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인플레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면에서는 23년이면 잡힌다라고 보고 23년이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복잡한 계산 없이 산수적으로도 잡힙니다. 예,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항상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가격 등락률이거든요. 근데 22년 동안 이렇게 고물가 8% 이상의 고물가 상승률을 만들었으면 23년에는 자연스럽게 기저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 상승률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이른바 물가 잡겠다고 벌이는 긴축 행보, 이 긴축 행보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축 행보가 제가 이제 책에다가는 금리의 역습이라고 썼어요. 금리의 역습. 금리의 역습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거시경제 자체가 예. 실물 경제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자재 공급만큼을 수요를 위축시키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또 해소시켜버리는 지금 공급 사이드의 문제지만 그 공급보다도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22년 연중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나타나겠지만 23년부터는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잡힐 수는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내신 책도 사실 긴축의 시대라는 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준의 빅스텝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네. 근데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예고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또 부채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가겠죠. 네네.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제 어떻게 흘러갈지가 우리나라 특히 집중해서 보면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주식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식 관점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10만 전자 바라본다 네. 할 때쯤에 그때와 지금은 뭐 5만 전자, 6만 전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잘못한 게 없다. 자, 이 말씀 잘못한 게 없다. 삼성전자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을 뿐이죠. 네. 코스피 코스닥을 구성하는 여러 기업들이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이다. 그 10만 전자 바라볼 때의 그 주가는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빅컷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빅스텝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시대를 규명하자. 네, 그런 면에서 어제 오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시대 자체가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22년 하반기까지 계속 받는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방금 처음부터 포문을 여셨던 그 첫 번째 질문 너무 좋았는데요. 예. 그만큼 물가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가를 잡자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통화 정책으로 연준의 실패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통화 정책으로 물가 잡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예. 통화 정책이라도 물가 잡기 위해서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행정부가 해야 될
물가 잡는 노력도 있지만 통화 당국이 해야 될 또 물가 잡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계부채의 규모 면에서는 꺾일 수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예. 2,000조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취약차주라고 하거든요. 취약차주가 짊어지고 있는 약 5.1%의 부채. 100조 원가량의 부채가 문제다. 이거 좀 강조하겠고요. 물론 이것을 떠나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채는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빚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 거죠. 20년에 영끌에서 투자했다면 지금은 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질에 있다,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또 꼭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네.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서 방어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다. 경제적인 성장률이 나온다면 알아서 환율의 안정을 찾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00원을 뚫었다가 다소 안정은 됐지만 네. 여전히 1,300원대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0원이 예전에는 수출 경쟁력으로 해석이 됐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환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고환율이 유리하는 시대가 있고요. 그렇죠. 저환율이 유리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역시 시대적 규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는 네. 그 환율 전망 영상을 이미 올렸었는데 3달 전에 네.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때도 제가 강달러 시대가 온다, 강한 달러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이제 T0라고 놓고 볼게요. 네. 그 지점으로부터 6개월 전, 이 6개월 전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번 기간 말고 지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기 그 어떤 지점을 막론하고 그 6개월 전에는 강달러였어요. 근데 T0 이후에는 2개 기간은 약달러로 전환되고 2개 기간은 계속 강달러 시대였는데 지금 22년 하반기는 강달러 시대하고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2개 기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겠죠. 미국의 긴축 행보가 있는데 다른 말로 미국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나라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시대 맞습니다만 네. 미국만큼 인플레이션이 과제가 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만큼 긴 빅스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우리는 빅스텝, 네. 미국이 빅스텝 할 때 우리는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이 긴축 행보 면에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통화 정책 관점의 해석이고요. 그냥 정치적인 외교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시대를 거론했는데 네. 시대가 경기가 걱정일 시대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강달러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수출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경기가 중요한 과제일 때는. 근데 지금의 과제는 경기가 아니라 물가라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근데 되니까. 물가 잡는 데는 강달러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강달러 기조를 제가 앞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통화 정책도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를 원하는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2년 하반기의 숙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달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강달러가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강달러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고물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 물가 잡기의 혈안이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 시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수님의 어떤 걸 보니까 디지털, 네. 에너지, 네. 그리고 긴축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예. 그리고 디지털하면 우리가 많이 와닿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뭐 반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하향 조정 속도라든지 아니면 IT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거든요. 이랬을 네. 때 디지털 대전환은 네. 어떠한 기회나 위기를 줄지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세 가지 시대적 대전환, 이것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네. 많은 방송국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치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7월 달 되면 그 방송국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송으로 내보내는 영상 콘텐츠와 혹은 디지털리 유튜브 채널과 같은 디지털리 컨텐츠를 내보내는 것과 예. 지금은 방송이 우선이죠. 예. 방송으로 내보낸 후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이 디지털 공간으로 내보내는 방식인 예. 거죠. 근데 이제는 디지털을 먼저 가겠다라고 디지털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선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투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먼저 드린다면 시간이 예.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긴축 행보가 언제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년 중반까지라고 여러분 입을 모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로부터 주가는 선반영돼서 그렇죠. 22년 말까지는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계속 조언을 드려왔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고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할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22년 말쯤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까?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디지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디지털. 그러냐면 예. 이 테크주, 기술주를 지금 거론하는 건데요. 예. 테크주의 성격상 원래 대세 상승장에 대세 상승장을 견인해요. 또 대세 하락장일 때는 대세 하락을 또 견인해요. 왜냐하면 테크주의 성격이 테슬라를 봐도 그렇죠. 이게 실적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이잖아요. 먼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1년에 한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돈의 이동은 주식시장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인데 그러면 이동시킬 때 어떤 자금부터 뺄까요? 급등락이 심한 테크주부터 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만간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게 22년 말 23년 초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라고 한다면 또 역시 대세 상승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반등하는 그런 시점에는 반등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종목은 역시 테크주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은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편승된 그런 기대감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지금 테크주에 대한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2022년까지는 뭐 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가 네. 잡는 과정에서 뭐 달러화가 강해지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네. 2023년에 물가가 좀 잡히고 네. 거기다가 기준금리의 어떤 상단이 보이기 시작하면 2022년 후반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테크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예. 시간 조금만 남아서 예전에 한번 상업용 부동산 투자 네. 얘기도 주셨는데 네. 뭐 테크주 아이디어로 조금 더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좀 약간 재미있는 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번 그 들어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길래 제가 우리 작가님 통해서 그 그래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프를 같이 띄워주시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은데 네. 공실률 그래프죠. 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그래프인데 안타깝게도 이 데이터는 분기마다 나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22년 1분기 데이터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공실률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졌네요. 22년 1분기에. 네. 근데 다행히 예측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건 중대형 상가라는 상업용, 오피스라는 상업용, 소규모 상가 할 것 없이 전반에 걸쳐서 공실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지금부터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 부동산 가격이 2020년, 21년 굉장히 크게 폭등했었습니다. 네. 그건 유동성의 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네. 유동성의 힘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기간에도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실 때문이죠. 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못 해먹겠다 하고 폐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실이 집중되니까 이 가격 자체를 급등시킬 수 없었어요. 네. 근데 22년 1분기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 거리두기 제한 조치, 소위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인 거죠. 실제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임대가격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그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 긴축 행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집중되긴 어려워서 이게 급등할 수는 없습니다. 20년에 여러분이 만났던 부동산 시장의 뭐 네네네. 폭등 이런 건 기대할 수 없지만
저점을 뒤로하고 회복되는 기조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알겠습니다. 뭐 틀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테크 그리고 실물자산에서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 타이밍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특집으로 한번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1시간으로 알겠습니다. 1시간 이렇게... 다 이야기하시죠. 네,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